네, 안녕하세요. 학립논술의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시 입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에 세 분의 선생님이 논술이 무엇이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편합니다. 네, 편하고요. 일단 보시면 이게 접니다. 예, 머리가 짧을 텐데요. 머리가 짧고 사실은 조금 예전,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저는 제 수업의 이름은 키움 논술이고요. 아이들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사실은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이양희 선생님이 논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문을 보여드리기도 하셨는데 엄청나게 생소한 건 아니에요. 생소한 건 아닌데 이제까지 아이들이 뭐 내신 공부나 아니면 수능 공부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를 잊어야지만 되는 게 이제까지의 어떤 언어를 다루는 어떤 시험이나 공부에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논술은 조금 여러 개의 지문을 주고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데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 처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점점 논술에 적합한 아이들로 키워간다라고 하는 게 제 수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6시에서 10시로 수업하는 게 키움 논술 A반 첫 번째 반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논술 클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 중에서 빨리빨리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있는데 막상 문장으로 쓰면 이게 과연 내가 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머리와 자기가 쓴 글 사이에 싱크로율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더 뭐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이제 중등의 미래탐구 같은 타임교육 안에 있는 중등의 미래탐구에서 입시연구소를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주중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비어있는 시간에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쳐지거나 클리닉을 통해서 또는 논술뿐만 아니라 논술 강사는 어쩔 수 없이 수시에 관련된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시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또 주로 하는 일이 입시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술 클리닉 시간에 논술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부분도 상담이 진행된다라는 점 그런 거고요. 올해 이제 키움 논술 A반은 올해 12월 27일 날 성찬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개강을 시작합니다. 제 양력이고요. 예,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회학은 뭐 앞에 조윤경 선생님도 철학과에서 어떻게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학도 사실은 4년 내도록 시험을 보는 게 저희는 오픈북 테스트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하냐? A3 용지 앞뒤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훈련해 왔기 때문에 논술 수업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거 이제까지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립논술에서는 인문논술을 담당하고 있고 미탐에서는 입시연구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논술의 강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이 좀 쉬운 논술. 시작이 쉬운 논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쉽게 저와 함께 하다가 보면 과정이 쌓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에서는 만족하는 그런 논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생소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논술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공부에 비해서는 약간 진입장벽이 높다기보다는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년 20년 넘는다 그러면 나이가 나오니까 20년쯤 논술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쉬워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글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이 여행의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술만이 답인 학생들을 위한 그 수업이 제 모토인데요. 논술만이 답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어떤 내신 성적으로 학종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는 수능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역시 없어. 하지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해보면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논술을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계속 연결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 번째는 8개 유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히기는 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탐과 문학과 비문학과 연동된 수업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연동시키려고 연동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제시문 자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학이라든지 또는 사탐에서 반영되지 않는 거는 주로는 지리 과목은 조금 논술에서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나 또는 생활과 윤리나 조금 어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논술 제시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좀 자주 나오는, 저는 2학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3학년들도 자주 나오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탐이나 문학이나 비문학과 연동된 그런 어떤 논술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1대1 대면 첨삭이나 이런 건 다른 선생님들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좀 다시 쓰기를 조금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썼을 때 하고 첨삭을 받고 해제를 듣고 다시 한번 썼을 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학생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 번 더 쓰기를 하거나 최대한 저는 4번째까지도 다시 쓰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게 자기의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쓰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게 내 생각에 맞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시 쓰기를 하다가 보면 글에 대한 실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문자를 보낼 때도 그냥 바로 문자를 보내면 오탈자도 있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메모장에다 일단 옮겨놓고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거는 잘못하면 상대가 오해할 수 있겠다. 또는 이거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는다. 오탈자가 있네? 이제 좀 상대한테 창피하면 안 되니까 이 단어가 이게 맞나?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글에 대한 다시 쓰기를 하게 되면 자기 문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돈되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성적표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인데 저는 초반에는 논술 성적표를 그렇게 매주마다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은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쌓여가는 과정인데 처음에 보고 나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내신이나 수능과는 다르게 논술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이 시작식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쌓여가다가 보면 그제서야 논술 성적표가 자기한테 의미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부터 논술 성적표는 매주 나가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뭐 입시를 잘 알기 때문에 상담을 잘한다라든지 논술 클리닉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개의 논술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요약형부터 마지막이 문제 해결형이라고 해서 8개의 문제 유형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이제 유형편 시간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8개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조금 더 줄여서 6개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게 첫 번째 부분부터 8번째 부분까지 그냥 종류가 아니라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 이렇게 소수로 하면서 논술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잘 알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문제 또는 다른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의 그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형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형까지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에서 나온 문제들인데 한번 보시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요약한 다음에 뭐 가와나를 활용해서 다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요약형과 평가형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가르칠 때에는 마치 수학에 집합 단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다 따로따로 이제 가르치지만 결국은 뭐 수능 수학도 결국은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전부 다 종합해서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마지막엔 이렇게 이 단계가 끝나면 실전 연습에서는 종합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를 그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한번 보면 요거는 중계 지역의 일반고고요. 내신은 4에서 5등급 정도가 됐었던 아이고요. 수능 점수는 35445입니다. 예. 35445. 굉장히 저는 많이 보는 그런 수능 그 점수인데. 예.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문헌정보학에 꽂혔던 친구예요. 근데 문헌정보학과가 생각보다 없는 대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봐도 자기는 문헌정보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의 그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은 학생부 그 관리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서관을 하면서 해왔고 꿈도 이제 문헌정보학을 해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종에서는 명지대와 그리고 대진대의 문헌정보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논술 이 친구 여름방학 때부터 했는데 엄청 열심히 한 친구예요. 아직 이제 엄청 열심히 한 친구인데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를 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의 합격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고3을 실제로 상담한 사례인데 이 친구는 내신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내신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특목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인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게 인서울이거나 또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에 있는 대학 정도만 학생부 종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 학생부는 평범하거나 부족한데 학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은 단국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정도. 그런데 이 친구가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4, 5, 2, 3, 3이거든요. 국어가 4, 수학이 5, 그리고 영어가 2, 사탐이 3,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신으로 보면 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나와 있는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성적이 있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뭣도 모르느라고 되게 거칠게 얘기할 뻔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로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이미 받아놓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 성적, 자기가 받을 것 같은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약간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은 있지만 로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러면
논술에서는 어떻게 지원 가능하냐? 논술은 2합 5를 지금 충족하기 때문에 경희대나 건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 모두 다 가능한 어떤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논술을 잘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 3등급이면 논술에서는 꽤 잘하는 축에 속하죠. 왜? 어차피 내신 1, 2등급은 논술보다는 교과나 종합전형을 지원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생이 전하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제 홍보 자료에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성적은 16434였거든요. 예, 두 개 합이 5인 동국대의 법학과에 합격한 남학생이고요. 얘는 사실은 언어 능력이 조금 있었던 친구라서 처음에 글쓰기를 했을 때 논술로 가능하겠다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애는 글 못 쓰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명 정도의 아이를 만나면 얘는 언어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 애들은 요즘에 1명 많으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예, 익숙한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재주가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학과는 상관없대. 그냥 대학만 중요하대. 근데 어차피 수학 때문에 경영학과를 권하지는 못했습니다. 수학이 6이거든요. 예, 그나마 이거 선방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법학과 어때? 상관없다. 그래서 법학과로 이제 갔었던 친구고, 요 친구도 똑같이 동국대이기는 한데, 얘는, 안 나와 있네? 여기 있다. 얘는 보시면, 33311. 예, 되게 혼냈습니다. 예, 어떻게 탐구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니? 예. 국수형이 아니라 탐구만 열심히 할 수 있니라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꽤 잘했는데 얘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네, 속도가 되게 느려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쨌든 성공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냐면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친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합격했던 그 친구고요. 요것도 여기에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도 서울여대 불어불문학과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떤 수능 성적을 보면 딱 하나 정도만 맞춘, 제가 이렇게 합격 사례를 여러 개가 있는데도 4개만 뽑아온 것은 뭐냐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도 담당하는 친구들은 중상위권 또는 이제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시에서 납치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수능 최저 조건만 맞추면 그 뒤로는 논술의 문제이니까 논술은 충분히 가서 경쟁력 있을 만큼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 때문에 요 4개 학생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수능 때문에 논술은 나중에 한다. 여기 이제 지금 아이가 예비 고3이 되는 지금 아이가 첫 번째 아이시면 잘 모르실 텐데 실제로 고3의 일정은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거든요. 망설이다가 보면 여러 개의 큰 허들들 때문에 빨리빨리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면 3월 달이 되잖아요. 3월부터 논술 시작해야지 생각하는데 3월 26일 날 3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시작해야지. 문제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1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하고 나서 5월 달에 시작해야지. 그러면 벌써 1월부터 시작한 아이들에 비해서 3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봤었던 8개의 문제 유형을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애들은 한 유형당 2주에서 어떤 게 조금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에 3주까지 갈 수 있는데 5월 달부터 시작하거나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한 개 유형을 한 주나 또는 1.5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해야지만 되는 공부의 양은 뭐 어차피 많아지겠지만 문제는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시간은 얼마 없는데, 많이 못했는데. 왜냐하면 뒤로 가면 초조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수능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거나, 또는 1학기에 내신까지도 어떻게든 선방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마음이 초조해. 근데 논술도 처음에 조금 어려워.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멘탈이 나가거나 멘탈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조금 여유 있게 많은 것들을 다루면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은 금요일 날 6시에서 10시, 예, 이번 달에 12월 27일 날 첫 번째 수업이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 설명회 하는 걸 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수업의 모토답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워가면서 논술에서도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